네, 광화문 금융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티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금융러 오시니까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산뜻해지네요. 아, 정말요? 다행입니다. 뭐 일단은 산뜻하게 네.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이 글로벌 자산 시장 살펴보면은 물론 거의 뭐 최고가긴 합니다. 뭐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은 최근에 뭐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뭐 전쟁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상호관세 또 이 리스크가 다시금 좀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부자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그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좀 어디에 기회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선박을 하면서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돈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미국 주식 한물 간 거는 아닌가.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ETF 투자든 주식 투자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을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은 기업을 소유한다. 왜 소유를 하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이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이익 관점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마성, 수급에 의해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는 것 이것보다도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사업의 관점에서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훌륭한 기업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돈을 잘 벌 기업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인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뭐 애국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조금 떠나서 그냥 철저하게 내 돈을 어디에다 맡길까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이익이 장기간 우상향할 그러한 기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는 조금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기업들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오랫동안 잘 벌 기업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여전히 미국 기업 쪽에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후죽순 이 국내 시장으로 막 쏠려서 가기보다는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여전히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챗GPT 있잖아요. 요즘에 제 주변에 사무직이신 분들 보면은 챗GPT 한 번 쓰신 분들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문자답 하는 형식으로도 챗GPT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이용한 사람은 계속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이용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한 명씩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챗GPT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미국 주식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앞으로의 돈의 중심, 이익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 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미국 S&P 500 주가가 사상 최고 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이 올랐다? 그러면 곧 떨어지진 않을까? 그리고 떨어진다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우리 지금 현 상황이 신고점을 경신한 상황이잖아요. 미국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한 상황에서 이때 매수한 그 결과가 1년 후 그리고 3년 후 5년 동안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신고점을 경신하지 않은 그 외의 보편적인 상황 그때 수익률과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유의미한 차이로 성과가 덜 났는지 또는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보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나타나는 지표예요. 지금 아마 표로 나갈 텐데 이 왼쪽에 보시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매수를 했을 때 그때의 성과이고요. 네. 그리고 오렌지색 선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매수를 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평균적인 성과가 12.26%의 수익률이었고요. 그리고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는 11.2%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신고점을 경신했을 경우에는 10.9%, 그리고 그 외에는 11.5%였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평균적인 수익률은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10.3, 그 외에는 11.3%였습니다. 보통 한 0.6%포인트에서 한 1.4%포인트 정도 신고점을 경신하지 않은 그 외의 성과가 조금 더 나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시기 상관없이 한 10%의 성과는 계속해서 났다. 언제?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도 성과는 났다. 그리고 그 외의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과연 하락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크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수 또는 매도 또는 보유 또는 매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매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신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면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 정도의 수익률은 한 10% 정도의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그 성과가 1년, 3년, 5년 동안 보유했을 때의 성과가 10% 이상 유의미하게 떨어졌던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 자료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은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매수를 했을 때 10% 이상 하락했던 그 비율,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유했을 때 10% 이상 하락했던 그 비율이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9%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보유했을 때 3년 동안의 그 성과가 10% 이상 빠진 그 결과의 비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보유하게 된다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100%라는 것은 없다라고 감안을 한다면은 그래도 91% 정도의 비율로 1년만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91% 정도의 비율로 10% 넘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여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제가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면은 꼭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거는 과거 일이잖아. 현재 시점에서 좀 판단할 수는 없어?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티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생각해볼 관점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앞에서 그 기업을 소유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익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다면은 주가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S&P 500이 신고점을 경신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랐던 그 배경은 무엇이냐? 이건 쉽게 말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장기간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S&P 500 지수도 성장을 한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이 지수가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어떠한 수급에 의해서만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S&P 500 지수도 증가를 했구나, 상승을 했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익 중심.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에서의 이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그 과거 시점에서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돈을 벌 것에 대한 전망,
이러한 것들도 포함해서 투자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1년, 1년 반, 2년 가까이 돈을 벌어들일 것에 대한 그 예상치를 반영하여서 그 예상된 이익과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비교한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한다. 그 지표가 바로 선행 PER이라고 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 나온다면은 또 어떤 분께서는 그것도 복잡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선행 PER이라고 하는 지표는 앞으로의 예상되는 실적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주가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일단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숫자가 크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특히 예상 실적 대비해서 많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 실적보다도 주가가 높다? 상대적으로 거품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내려왔다. 값이 작다라고 한다면 비싸지는 않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선행 PER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지금 한참 우리 미국 주식시장에서 말썽을 부리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당선이 되셨던 2017년도부터의 데이터를 갖고 와봤습니다. 당시에 미국 S&P 500 지수의 선행 PER 지표가 한 24에서 5 정도 이 사이를 맴돌았는데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번 터졌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8년도 말에 미국 S&P 500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던 그 시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선행 PER 값도 단기간에 저점을 찍었죠. 그러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차츰차츰 오르다가 또 한 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이때 급격하게 선행 PER 값이 작아집니다. 다시 주식이 충분히 저렴해진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돈풀기,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돈풀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에는 2020년, 2021년도 이때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선행 PER 값이 다른 시기보다도 좀 이상하리만큼 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돈을 벌 것에 대해서 선반영이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점차 꺼지면서 다시 보통의 정상적인 그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하면서 이 선행 PER 값과 함께 S&P 500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서 단기간에 또 저점을 찍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회복을 하고 다시 이렇게 뾰족하게 모서리를 그리면서 많이 선행 PER 값도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것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비싼 수준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뾰족하게 좀 다시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앞으로 이 기업들이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예상되는 실적들을 반영했을 그 결과로서 이 선행 PER 값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 수준 대비 이게 고정값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 반영이 된 그 시점에는 지금의 선행 PER 이 값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이 전제라면은 지금 S&P 500 지수가 과연 고점일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선 살펴봐야 하는 그 지표들은 미국 기업들이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예상 실적대로 돈을 잘 벌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의 예상되는 실적 그리고 목표 주가치 같은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1년 후, 2년 후 이러한 관점까지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버는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장이 출렁이고 있고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S&P 500 지수가 올랐다, 이것이 리스크이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미국 주식의 투자에 대한 그런 뭐 기준이 세워진 것 같긴 한데, 뭐 전반적으로 S&P 500 ETF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렇게 막 시장 상황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장기 우상향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꼭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S&P 500 ETF 매수를 자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 또는 어떠한 커뮤니티의 댓글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제 공통점, 그렇다면은 그 공통점을 알고 난 다음에 앞으로 S&P 500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S&P 500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는 S&P 500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을 하시는데, 그런데 점점 내 목표 또는 추구하는 수익률의 그 크기가 커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승장의 경우에 S&P 500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이 S&P 500을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이 S&P 500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피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S&P 500을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승상에서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는 걸 보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행히도 참으세요. 참고 있다가 그래, 그냥 S&P 500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어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이 수익률의 격차가 커지는 걸 보다가 이제라도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시점에 넘어가시면은 그 주식은 항상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또는 그때부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S&P 500으로 시작하시다가 결국에는 내 계좌에 남는 그런 ETF는 조금 이상한 또는 잘 모르는 또는 테마성의 그런 ETF들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손실을 보게 되는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수치적인 감각은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기도 한데요. 보통 한 3년 정도 투자를 할 생각인데 이 목돈을 그냥 예금에 넣을까요? 아니면 S&P 500에 투자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커뮤니티에 생각보다 엄청 자주 올라와요. 이게 S&P 500이 최근에 그래도 쭉쭉 장기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종목을 1년 이상 갖고 계시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상의 수치로 보면요, S&P 500을 무작위로, 그러니까 시점 상관없이 무작위로 매수를 했을 때 1년 동안의 그 투자 성과가 플러스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 확률이 한 6에서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에서 40% 정도는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1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면은 충분히 기간이 기니까 수익의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3년 동안에 투자했을 때 그 결과는 수익의 확률이 70에서 75% 정도예요. 여전히 20에서 25% 정도의 손실 확률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충분히 장기 투자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그마저도 한 25%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을 감내를 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변동성을 견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그 변동성이 너무 힘들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기 때 그때도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한 20% 빠지기도 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20% 가까이 단기간에 크게 빠지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무서워서 내가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팔아서 지금 손실을 줄여야 해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 거죠. 근데 항상 미국 주식시장의 그 추이를 보면은 하락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상승은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이 두려워서 매도를 하면은 내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를 알아봤다면은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인용해드릴 자료는 미국에서 액티브 ETF라고 있어요. 이것은 펀드 매니저들이 S&P 500 지수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목표로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ETF가 바로 액티브 ETF이거든요. 근데 이 액티브 ETF와 S&P 500 지수 간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더 좋았던 그 비율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1년,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누적된 그 결과로서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던 액티브 ETF의 비율이 몇 %였는지 그 내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1년 동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액티브 ETF의 성과가 더 좋았던 그 비율이 29%.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정도는 이러한 액티브 ETF가 그래도 30%가량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3년 동안에 누적된 수익률이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확률, 그리고 5년, 10년, 15년의 그 누적된 그 결과가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확률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9.4%로 줄게 되고요. 네.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딱 한 1년 정도만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S&P 500 말고 다른 뭐 개별 주식이라든지 다른 ETF 선택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5년, 10년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S&P 500이 본인의 개별적인 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 또는 이 S&P 500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테마형 ETF 또는 액티브 ETF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S&P 500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상위 10% 이내의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S&P 500이 더 나은 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 3년 정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한 25%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손실을 본다의 그 기준은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일시에 한 시점에 목돈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3년 후에 손실을 보는 확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것이 거치식이 아니라 적립식,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손실을 보지 않을 확률은 9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한 75% 정도였는데 92%로 훨씬 높은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예적금을 하는 것은 조금 재미가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것은 또 싫고 그렇죠.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90% 이상의 조금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은 그러한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년 동안에 내가 일시에 거치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손실의 가능성이 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적립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실의 확률을 크게 낮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고배당 ETF에 대한 네. 관심도 여전하거든요. 네. 월 배당이면서 이 고배당 ETF인 제피, 천주 모으기도 유행을 했었죠. 네. 지금 시점에서 제피 투자에 나선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상품에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나의 투자 목적을 조금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제피에 투자하는 목표는 S&P 500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제피 투자의 그 목표 자체는 일정한 수입,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입이라고 한다면 매매 차익의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이 수입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제피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피에 섣불리 투자를 해서 조금 속쓰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S&P 500은 이만큼 올랐는데 제피는 이것보다 덜 올랐어요. 또는 과거에 제피는 이만큼의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선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배당금이 많이 줄어서 잘못 투자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피의 목표는 배당금과 매매 차익을 합산하여서 이 두 개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 가급적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피가 그동안에 그래도 꽤 합리적으로 잘 운용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료로서 갖고 와봤는데요. 2021년에 S&P 500 지수가 28.9%, 26.89% 이렇게 성장을 할 동안에 제피의 주가 성과는 13.35%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6.69%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하락장이 나타나면서 S&P 500 지수가 19.44% 하락하는 동안에 제피의 주가 수익률은 13.77%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배당금이 11.68%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이 제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10% 넘게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방어를 잘했네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방어적인 측면 두 개를 함께 봤다기보다는 이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는 것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S&P 500이 하락이 되었을 때 주가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쳐서 최대한 스테이블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 제피의 목표였다면은 이 목표를 이때 당시에 잘 이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 여론이 크게 뒤집혔는데요. 보시면은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24.23% 성장을 할 동안에 제피의 주가 수익률은 0.9% 성장에 그쳤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마저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과 전체적인 그 성과에 있어서 격차가 훨씬 커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여론이 크게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당금이라도 10% 넘게 주었다면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배당금도 깎여버리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승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피의 주가 수익률도 물론 그에 크게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피의 배당 수익률이 조금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입의 관점에서는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S&P 500 지수가 23% 성장을 하는 동안에 제피의 배당 수익률은 7.2% 그리고 제피의 주가 수익률은 4.64%. 어떻게 보면은 일정한 수입 측면에서는 잘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S&P 500하고 비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2023년, 2024년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투자자분들께서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 제피가 나쁜 상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제 3월, 4월, 5월 이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였잖아요. 이때 다시 제피의 배당 수익률이 좀 증가를 하기도 했어요. 이때 배당금을 더 많이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은 여전히 그 제피는 이 제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단순하게 S&P 500보다 더 성과가 잘 나느냐 못 나느냐 이러한 것으로 기준을 삼고선 투자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기준을 잃고 이 상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은 상장 이후의 성과에 있어서 전체적인 성과는 S&P 500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 자체는 매우 낮았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을 합친 전체 성과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변동성 대비 수익률, 샤프 레이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변동성 대비 성과의 지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S&P 500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분들께서 변동성이 커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으면서 그에 대해서 성과는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특정한 매매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은 이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좋은 그러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S&P 500보다는 제피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선택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술주 위주의 상승장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기술주 위주라고 한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제피는 성과가 덜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S&P 500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주가 성과에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피만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든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월급 날마다 딱 50만 원씩 이 통장으로 이체하라라고 말씀하신 영상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게 어떤 통장인가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이신 분들께서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일찍 시작하시는 것, 이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시작을 하신다면은 가급적 미국 ETF, 그러니까 펀드로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 주식 또는 미국 ETF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그 계좌가 바로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미국 ETF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ISA 계좌에 내가 어떠한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얻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뭔가 적금을 붓듯이 자산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이 ISA 계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세금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미국 ETF의 매매 차익 또는 배당금을 발생시켰을 때 그 세금이 15.4%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그 계좌가 바로 ISA 계좌예요. 특히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크기가 일반형 ISA 계좌는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ISA 계좌는 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ISA 계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보면은 3년 동안에 이 계좌를 유지를 해야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부담을 느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동안에 그 계좌를 유지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은 내 원금에 있어서의 제약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면은 원래는 그 수익에 대해서 미국 ETF라면은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인출하는데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내 투자 원금은 내가 언제든지 뺏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계좌를 3년 동안에 운영을 해야 해
그리고 원금을 못 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 수익은 냅두고 원금은 얼마든지 찾아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3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을 못 갖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는 ISA 계좌에서 미국 ETF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재테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한 30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돈 모으기를 시작한 2030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2030 투자자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조금 첫 투자에 대한 인상이 좋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상대적으로 등락은 크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하셔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3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라고 하는 ETF입니다. 이 ETF는 원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는 오래되었거든요. DGRW라는 이름으로 상장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의 ETF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 ETF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근데 그 내용에 앞서서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계산을 하고서 계획을 세우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S&P 500보다도 하락에 대한 조금 방어력이 더 높다면은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평균적인 수익률은 S&P 500에 버금가는 그러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은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배당 성장을 하는 그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원래는 다른 어려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 간에도 이 왼쪽에 2개,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구글, 메타, 아마존의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당금을 주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작년까지는 배당금을 주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배당금을 주지 않는 빅테크 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의 성과는 아주 수익률이 좋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꽤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에 있어서는 모두 우수합니다. 21%, 구글이 21.87% 연평균 수익률을 거두었고 그 외에 메타, 아마존 다 25%에서 29%까지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표준 편차와 최저 성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락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하고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락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바로 표준 편차, 변동성이거든요. 얼마나 이 주식의 주가가 변동성이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구글, 메타,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 표준 편차가 한 30 내외,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30 내외 수준으로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연 최저 성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 최저 성과의 경우에도 물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과거 급락할 때에는 26%, 28% 하락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구글, 메타, 아마존의 경우에는 반토막 가까이 또는 반토막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빅테크 기업들이고 돈을 잘 벌어왔던 그런 기업일지라도 배당금을 주었던 기업들 그리고 배당금을 주지 않는 기업들 간에 성과는 다 잘 일어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주가 성과의 편차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훨씬 컸다. 그래서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요.
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이 ETF가 추구하는 컨셉 자체가 앞으로 배당금을 잘 늘려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이 ETF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최저 성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S&P 500보다도 더 우수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1년, 3년, 5년 이 지표가 뭐냐면요. 과거에 무작위의 시점에서 1년 동안 보유했을 경우, 3년 동안에 보유했을 경우, 그리고 5년 동안에 보유했을 경우에 평균적인 수익률 를 따진 것인데요. 최고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 함께 따졌을 때 최저 수익률의 경우에 이 미국 배당 퀄리티 ETF가 다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또는 S&P 500 ETF보다 더 우수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더 좋았던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황이 나빠져서 최저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ETF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최저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내가 이 ETF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 성장이 이 ETF의 주요 컨셉이었기 때문에 주요 종목을 선별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그 결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최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라고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은 S&P 500보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 자료도 갖고 와봤는데요. 평균 수익률을 1년, 3년, 5년, 10년 그 연평균 수익률을 따졌을 때 DGRW, 이게 미국 배당 퀄리티 ETF거든요. 이 DGRW의 성과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의 그 성과보다 뒤처지질 않습니다. 특히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S&P 500과 유사한 수익률을 거두면서 최저 성과는 상대적으로 더 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ETF로서 미국 배당 퀄리티 ETF를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ETF는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가중 ETF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동일가중 ETF는 사실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 ETF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가중 ETF에는 똑같이 S&P 500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500개의 종목이 똑같은 비율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이 ETF는 조금 이상하다, 좀 친숙하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감 있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동일가중 ETF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가총액 가중형의 ETF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는 개념인데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의 몇몇 종목에 의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꽤 위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01년도부터 2010년 말까지의 미국의 S&P 500 지수의 추이를 갖고 온 것인데요. 이때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S&P 500 지수가 10년 동안에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있었고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있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낀 상태에서 이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S&P 500 지수가 회복을 하는 데까지 시간을 오래 걸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로 보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오히려 대형주보다도 더 주가가 잘 올랐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중소형주가 잘 올랐던 시기와 대형주가 더 잘 올랐던 시기가 한 10에서 15년 주기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요. 맨 왼쪽에 한 31년
1931년도부터 갖고 온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중소형주가 한 10년 동안은 주가가 더 잘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대형주, 그 다음에는 중소형주, 대형주, 중소형주, 대형주 이렇게 10에서 15년 주기로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끌었던 그러한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4년도까지는 어땠느냐?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 13년 정도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래도 중소형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차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이 감세에 의해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 이것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보다는 동일 가중 방식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트 동일 가중 ETF인데요. 이 ETF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친숙하지 않으신 그 빅테크 기업들이 별로 들어있질 않아요. 보시면은 에스티로더, 뭐 디즈니, 보잉, 나이키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름 뒤에 동일가중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동일가중 방식이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또는 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성과가 어땠는지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P 500 지수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일 때 더 유리했던 부분이 있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 성과를 봤을 때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투자 비중이 높은 S&P 500도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성과에 있어서 S&P 500과 이 경제적 해자, 이 와이드모트 동일가중 ETF가 경제적 해자 지수를 따르거든요. 이 경제적 해자 지수의 성과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비슷한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기준을 증명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ETF를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께서 이 ISA 계좌에서 모아가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월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투자 공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금액적인 목표부터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받기 위해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뭐 한 2억, 3억 갖고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보다 10억 갖고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안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인 목표에 있어서의 어떠한 수치를 접근을 해야 하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목표가 합리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4억 원을 가장 첫 목표로서 기준을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4억 원이냐면요. S&P 500의 최근의 성과는 좋지만 역사적인 성과로 봤을 때는 배당금 포함해서 한 10%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4억 원 곱하기 연평균 수익률 10% 하면 1년에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4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 한 15%에서 18% 사이에 세금을 떼게 되면은 한 월 300만 원의 세후 실수령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내가 금융자산으로서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4억 원의 금융자산을 모으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연평균 수익률은 몇 %를 목표로 할 것이냐. 물론 이 연평균 수익률도 높으면 높을수록 이룰 수 있는 그 기간은 훨씬 짧아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확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잡으면은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수익률의 목표는 한 10% 정도 로 세워주시는 것,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세 계좌를 꼭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해야 하는 그 의미를 그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 내가 그래도 세금을 덜 내면서 더 유리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수치로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월 투자 가능 금액을 한 50만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를 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1년에 600만 원을 납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월 50만 원과 600만 원 한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3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S&P 500처럼 평균적인 시장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 S&P 500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1년 동안의 투자 성과는 뭐 한 20%까지 나기도 하고 마이너스 15%까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한 3년 동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92% 이상으로 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났던 그 확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원금 대비 수익 있잖아요. 그 원금 대비 수익의 경우에도 한 평균적으로 24%의 수렴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92%의 확률로 내가 원금 대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비율이 24%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3년 동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의 투자 원금은 1,800만 원이 되고요. 이 원금 대비 수익률은 24%를 가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그 평균적인 성과였으니까. 그러면은 수익은 432만 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인이 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해마다 600만 원을 납입을 하여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3년 동안 누적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3년 동안에 23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6.5%를 적용하면은 29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 수익과도 합산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의 투자 수익 432만 원과 238만 원 또는 297만 원을 합산하게 되면은 나의 실질적인 수익은 670만 원, 729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 원금이 1,800만 원일 때 실질적인 수익이 670만 원 또는 729만 원이 달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적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적금 금리 몇 %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가늠해 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저도 계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면은 적금금리 28.5% 상품에 가입을 해야지 거둘 수 있는 실질 수익이고요. 그리고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게 되면은 적금금리가 무려 31%입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 드라마 응팔 뭐 이런 데서나 나올 수 있는 금리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금리다 돈 모으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놓칠 수 있는 이 S&P 500과 그리고 이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높은 수준의 적금, 돈을 쌓아두는 그런 개념으로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는 연평균 수익률의 목표를 10%라고 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기도 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두어서 빨리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투자를 시작하실 때에는 그러한 목표 좋을 수 있지만, 투자를 하시면서 운용을 하시다 보면은 점차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게도 은퇴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지, 그것이 가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지 내가 안정감 있게 은퇴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시작했을 때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10에서 15년 이렇게 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지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내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 낮춰서 안정적인 주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ETF로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ETF 중에 성장주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배당 퀄리티 또는 경제적 해자 ETF,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는 나스닥 100 위주로 모아가는 것, 이것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은퇴 시점으로 다가갈수록 안정감 있는 가치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커버드 콜 ETF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지 일정한 현금 흐름이 달성이 되면서 내가 은퇴를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은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주식 투자로서 안정감 있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산의 관점에 있어서는 커버드 콜 ETF를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S&P 500을 그냥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커버드콜 ETF는 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P 500을 보유했을 때보다 내 전체 투자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그 수량을 매도를 해야지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주가가 오를 때는 파는 것이 쉬운데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파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자체로는 S&P 500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은 높지만 내가 실질적인 은퇴에서 할 수 있는가 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커버드 콜의 비중이 높은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세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처음에는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저도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더라고요. 아,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조차도 많이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한 발 내디디면서 시작하는 것, 이게 필요했고요.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점차 늘려가니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은퇴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내 집 마련의 그 방법도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제일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하나가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욕에 가서 제레미 시겔 교수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왔거든요. 저라고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나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겠어 라는 계획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늘려나가는 것, 거기에 집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런 뷰티풀 같은 좋은 채널의 영상들을 자주 시청하시는 것,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도 제가 강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한 걸음씩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미국 시장 뭐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했지만은 변동성이 심하고 한국은 또 전 세계 1위 상승률을 보이고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어보면은 정말 고민이 한 번에 잘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 미국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벌기 위해서 뭐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금융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줄남입니다. 자, 오늘 돈줄남이 진행하는 인터뷰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윤타의 운영자이시면서요.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아주 젊으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동안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돈과 경제를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내용을 전달하는 투자 멘토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투자 현장에서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윤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10년 전부터 투자를 하셨다. 그럼 뭐 10대부터 한 거냐?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나이가 40대에 진입하셨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 주실 때 뭐 투자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ETF에 관련된 책을 내셨어요. 책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ETF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 ETF에 관련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소개해 보니까 투자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뭐 항상 월 1,000만 원을 내고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좀 단타 위주로 제가 단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꼭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장인분들이랑은 또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플랫폼이나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이제 월 1,000만 원 계속 수익 인증을 계좌를 보내드렸는데 최근에는 수익 인증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못해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그 정도는 계속 꾸준히 그것도 하려고. 대단하죠.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실 게 아무래도 책의 제목에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ETF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 뭐 항상 뭐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찍히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제2의 월급 같은 그런 소득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간하신 책 제목을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 번만 딱 제대로 배우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ETF 투자법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ETF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윤타님이 ETF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살짝 질문이 이제 ETF 투자만 약간 집중한다라는 게 좀 묘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책에서 왜 ETF 투자를 주제로 좀 삼은 이유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초보 입문자분들에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초보 입문자분들에게 너무 쉬워요. 일단은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뭐 사실은 뭐 마인드나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어떤 거 사면 되는데 그 어떤 거를 사면 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가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책에서 대부분 이제 뭐 섹터 ETF나 뭐 금 ETF 다른 투자법도 얘기를 하는데 80% 이상은 지수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 종목을 분석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결정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ETF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정 자체의 그 프로세스를 좀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ETF라는 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이렇게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투자 판단이 좀 쉽다. 뭐 초보자들이 입문하기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티풀 채널에서도 ETF 관련된 것들을 좀 여러 개를 많이 소개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평생 모아도 될 만한 ETF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 윤타님이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평생 꾸준히 모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탑3라 그럴까?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시죠. 평생 모아간다. 평생 뭐 중간에 이제 변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S&P 500입니다. 사실은 뭐 사실 안정적이면서 이제 변동성도 있으면서 이제 상승률을 한다라는 게 사실 모순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두
상세하면서 갖고 가는 거는 탑픽으로는 항상 S&P 500. S&P 500의 장기 투자로는. 기초 자산을 S&P 500을 추종하는 ETF다. 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장기 투자여서 지금 저는 사실은 장기 투자를 별로 하지 않거든요. 예. 네, 저는 특히 아직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 아직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저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탑3 안에 배당주는 안 넣겠네, 그죠? 저는 배당주를 지양합니다. 예. 배당주는 안 하고 어차피 배당주는 조금 장기적으로 배당 소득을 노리기 위한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윤타님 같은 경우는 아까 S&P 500 ETF를 얘기해 주신 걸 보면은 일단 배당이 뭐 ETF S&P 500도 나오긴 하지만 뭐 배당주가 막 엄청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평균 지금까지 수익률로만 보면 연평균 10% 한 배당으로도 한 1% 정도 계속 나오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S&P 500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 S&P 500 자체가 뭐 워낙 뭐 말 그대로 50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찝는다면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또 역시 그럼 중장기랑 단기 이런 거 포함해서 제가 그냥 개인 선호도로 네네네.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요. 개인. 저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투자한 거는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스피 200 지수 ETF입니다. 예.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지수 ETF. 네. 뭐 사실 작년에는 뭐 국내장이 너무 사실 좀 어려웠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주목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어차피 우리 윤타님은 조금 약간은 뭐 아주 장기보다는 좀 중단기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코스피 20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ETF 또는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이나 코스닥 150, 150 네. 정도. 거의 비슷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만약에 이게 하나는 한국 주식이고 한국은 미국 주식인데 그러면은 최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시점, 지금 녹화일 기준이 이제 7월 지금 오늘이 7월 8일인데요. 지금 시점으로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나스닥입니까? 코스닥입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 올해 안에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렇죠. 싶다. 근데 수익률은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코스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코스닥과 나스닥 중에는 코스닥이다. 아니요. 코스닥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형장 위주로 그 대형주 위주로 돈이 먼저 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좀 가는 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시장의 법칙에서 약간 예외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윤타님이 흥미로운 점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주로 보통 ETF를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ETF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윤타님은 특이하게도 ETF를 하시면서도 단기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무 장기 투자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제 처음 시작이 사실은 국내 주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그게 언제입니까? 2010 지수 ETF 시작은요. 사실은 그 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주식 투자로 시작을 하지 않고 뭐 채권이나 예적금, 뭐 이제 펀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쪽 업계에서 2012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6년도 말인데 그때 했던 게 이제 코스피 투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봤더니 보니까 뭐 다들 이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네, 장기적으로 거의 한 횡보하고 있어요. 5년 가까이 박스피였죠, 그죠? 네, 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랑 제가 클래스에서 이제 살짝 언급한 자료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그 M2 통화량으로 나누면은 실질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M2 통화량으로 딱 나누면은 그림을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998년도 IMF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제자리 걸음이요. 그래서 98년도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것만으로 한국 경제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즉 돈을 풀어서 성장을 했던 거지 실질적인 어떤 질적 성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시장 속에서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발빠르게 이제 트렌드를 쫓아서 사고 팔고를 조금 반복하면서 단기 투자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이후에 미국 주식은 사실은 2022년도 한 해 정도 빼고는 거의 한 15년 동안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미국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요?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살면은 어쨌든 그 노동소득에 대한 부분을 원화로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원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식, 즉 그 국내 상장에 돼 있는 ETF나 주식 종목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은 제가 이런 말이에요. 국장에서 새는 바가지 미장에서도 샌다. 국장에서 수익 못 내면 저는 미장에서도 수익 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물론 난이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국장보다는 미장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조금 쉬웠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2020년도 코로나 공황 이후에 참석하신 시장 참여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공황 오면은 미장 국장 다 박살납니다. 미장 국장 다 박살나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 그러니까 국장 투자, 원화 투자 그리고 달러 투자 이거 동시에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돈을 이게 재테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막 그 기대감으로 해요. 나 장기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리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지금 10년 넘게 어떻게 회원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봤는데 한 달 참으면은 진짜 많이 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한 달이 넘어가면은 존버합니다. 존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어떤 분석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플랜 시나리오를 짜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 안 보거나 그냥 기도하거나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투자는 우리 대한민국 단기전에 능한 투자자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하더라도 뭐 미국 시장이 있고 한국 시장이 있는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상반되게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 전략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도 들립니다. 최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시장의 변동폭이 좀 무섭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부자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어디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타님이 보시기에. 일단 변동성이 이제 큰 시기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변동성이 크고 작음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는 이제 변동성 기준으로 보는 것 중에 초보 입문자분들이 무조건 이거는 챙겨야 될 것 하나가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빅스는 이제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S&P 500 지수 옵션의 변동성을 측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S&P 500이 얼마나 들쑥날쑥하게 이제 변하느냐인데 그거의 기준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빅스 지수가 15 이하면은 약간 비둘기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좀 봤는데 오늘은 봤더니 17.79 그러니까 15보다 높고요. 한 달 평균으로 봐가지고 investing.com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봤는데 지금 한 달 평균은 지금 18.22 그러니까 공포 구간까지는 아니고 좀 변동성을 평균보다는 좀 높다. 그래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20 이상은 이제 단기 과열인데 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채권형 상품을 할지 주식형 상품을 할지 이제 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했는데 상품을 바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초보 입문자 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예요. 끝에서도 사실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기지피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테슬라로 돈을 벌었다, 누가 갭 투자로 돈을 벌었다, 누가 S&P 500으로 돈을 벌었다보다 나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나를 안 봐요. 지기지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러한 기준들을 조금 저만의 기준이 무조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초보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래도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점. 그래서 빅스 지수 먼저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체크 한번 해보면은 시황이라는 건 이제 시장 상황의 줄임말. 시황 체크를 해보자면 두 번째 너무나도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파월 의장이 맨날 얘기하는 그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금리 인하 시즌에 돌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양적 완화가 되겠죠. 그럼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풀면은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우상향 자산들이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여기 뭐 이제 저는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제 그림 여기서 안 나왔는데 미국 주식, 미국 ETF, 한국 주식, 국내 ETF. 그럼 좀 제가 여기에 대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ETF는요. 노후 대비용, 장기 투자의 목적이 큽니다. 저는 한국 주식 그리고 국내 ETF 같은 경우는 목돈 마련용, 단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금, 목돈 마련용, 단기 투자, 그리고 환율 이렇게 있고 뭐 채권도 있는데 금리 시즌이 돌입하면서 변동성을 키운다. 주식형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회 창출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올해 뭐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좀 나타날 거다.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뭐 언론 기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매일 이제 19년도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장전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하거든요. 라이브로. 이제 사실은 한 번 한다고 했다가 매일 같이요? 네, 한 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힘드시겠네. 다 뭐 가족 경조사나 뭐 결혼이나 신혼여행 갈 때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뭐 한 번을 한다고 했다가 하반기에는 뭐 2번을 한다고 했다가 하는데 조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은 한번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하 시즌 돌입 전에 미국장은 항상 하락이 왔습니다. 그거 한번 조금 이렇게 좀 한번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 네. 금리 인하는 한 번 하든 2번 하든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정이 이제 세게 오느냐 그대로 쭉 우상향하느냐 어쨌든 갈 방향성은 맞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500의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약간 뭐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근데 뭐 한쪽에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약간 조정이 있었지만 그 조정 다 거의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너무 높은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윤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저점과 고점은 지나고 나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뭐 확실한 건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나스닥은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달러를 내세운 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고 달러 패권을 계속 내세운다면은 나스닥과 S&P 500은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단 한 가지의 위험만 빼면요. 예,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뭡니까 그게? 경제공황. 예. 경기 침체. 예, 그렇죠. 유일한 약점은 그 경기 침체. 경제공황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뭐 어디에 넣어놨든 A부터 Z까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 경기 침체를 극복을 하고 연착륙에 성공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된 건데 그러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라는 위험을 2025, 26년도에 또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 그죠? 그렇죠. 뭐 끝은 뭐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지금은 정말 그 뭐 돈의 양극화 그리고 정보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가는 것처럼 그냥 잘 나가는 친구가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은 굳이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한국 주식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현재 우리 윤타님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비중은 좀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러면 국내 주식과 ETF든 개별 종목이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비중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어떤 비중을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현금 흐름까지 이제 그 도입을 해야지 더 정확한데 그냥 정해져 있는 자산 비율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추가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가정 하에서는 국내 주식은 30% 그리고 해외 주식 그 미국 상장 ETF 그런 거는 ETF나 주식은 70% 정도로 3대 7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국내 주식이 크진 않네요. 3대 7이면은 30%가 국내 주식이니까 그죠? 그 30%의 국내 주식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커지면은 다시 인출을 해서 다시 미국 자산으로. 그럼 어쨌든 만약에 그게 커져가지고 돈을 현금화한다 그러면 그냥 그 비율은 당분간 3대 7을 계속 유지한다. 네, 저는 그 국내 주식으로는 복리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투자금을 수익이 났을 때 빼서 현금화해서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저는 즉시 인출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재투자가 돼서 뭔가 조금 장기간 가더라도 국내 주식은 그때그때 수익을 실현하는 편이다.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를 위해서 S&P 500을 꾸준히 사 모으시는 분들이 지금 윤타님 조언대로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역사적 고점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나스닥이나 뭐 다른 뭐 다우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S&P 500이 지수로서 갖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이제 뭐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뭐 S&P 500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미국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정확하게 봤을 때 작년에는 사실 나스닥이 굉장히 또 뜨거웠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S&P 500이 갖는 나름대로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P 500의 장점이 네. 나스닥에 비해서? 그렇죠. 나스닥은 이제 변동성이 어쨌든 크죠. 성장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가치주가 좀 더 많죠. 하락에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공황이 오더라도 조금 덜 떨어집니다. 물론 나스닥에 비해서 성장할 때는 상승장일 때는 조금 좀 덜 오르고. 그래서 좀 내가 좀 게으르다. 그리고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S&P 500이고요. 나는 좀 더 공격적이다. 그리고 나이가 좀 아직도 젊다. 투자가 좀 액티브하다 하시면은 나스닥의 비율을 내가 몇 프로 이제 그 비율을 조정하느냐 그렇게 포트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타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아직까지는 뭐 노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노후의 어떤 하나의 준비로서 ETF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S&P 500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S&P 500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 놓으면은 그래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 책에 보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미국 투자 방법은 S&P 500 ETF 플러스 나스닥 100 ETF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략 봤을 때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를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람마다 일단 풍족한 노후의 기준이 조금 그렇죠. 예. 예, 다릅니다만 뭐 어떤 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하고 어떤 분은 뭐 300, 500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뭐 한 300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300만 원. 한 달에 300 정도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S&P의 장기 평균 수익률이 지금 명목 수익률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빼고 세금 빼고 S&P 500이 1926년부터 2023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10에서 11%. 연수익률이. 예, 연수익률이 그렇습니다. 30년 평균 한 10%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왔어요. 네. 계산을 해와서 어쨌든 내가 노후가 시작이 돼도 S&P 500은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출률, 그러니까 내가 그 금액에서 계속 얘도 불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전제하에 가면은 한 3.5%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3.5% 하면 한 연에 3,500이니까
월에 인출을? 그럼 월에 한 300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편하게 해서 10억을 목표로 일단은 최소 10억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으로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넣어놓는다 그러면은 원금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매월 300만 원 정도를 꾸준하게 이렇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렇죠. 이거는 단순 계산에서도 요 정도인데 아마 실질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하면 6, 7%인데 그게 또 이제 불어나니까 S&P 500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는 명목 수익률이니까 뭐 약간의 과세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을 수는 있지만 러프하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방송에 나가서도 뭐 얘기하면 뭐 얼마 있으면 은퇴할 수 있어. 뭐 노후자금 얼마면 돼. 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오늘 윤타님이 딱 얘기해 주신 걸로 보면은 S&P 500이 우리가 뭐 사실 예금 금리가 막 4% 5%다 그러면 그냥 예금에 안전하게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요즘 뭐 예금 금리가 세금 떼고 뭐 2% 수준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약간의 투자 효과에 뭐 배당과 이런 시세 차익으로 한 10억 정도 S&P 500에 넣어놓으면 된다. 아니면 뭐 S&P 500과 나스닥 100을 약간 좀 믹스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S&P 500의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억을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 우상향 하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꼭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뭔가 똑같은 주식을 하는데도 똑같은 장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손해 보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하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그 방송 나가서 항상 팩폭을 하지 말고 좀 사랑을 담아서 진실을 전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100명 중 99명은 포모 현상, 조바심입니다. 즉 이제 남이 하니까 장기 우상향 상품에 몰빵을 합니다. 고점 몰빵. 그럼 여기 고점 몰빵에 대한 이 단어를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고점은 지나고 나서야 알지만 단기 고점, 단기 과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초보자도 가장 쉽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 뭐 다른 지표들도 볼 수 있고 뭐 신용잔고율 뭐 어쩌고 저쩌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쉬운 차트에서 보면은 그 이동평균선 5일선 있죠. 그 이동평균선 5일선이 5일 동안의 어떤 주가 추세 평균값이니까 그게 캔들 있죠. 캔들 주가 캔들 그거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그 차이를. 네, 이때는 들어가지 마세요. S&P 500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영상을 2년 뒤 또는 3년 뒤에 보는데 5일 이동 평균선이 이 캔들이랑 많이 떨어져 있다. 이격도가. 그건 무조건 단기 과열입니다. 아무리 우상향하는 것도 내가 비싸게 사면요.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실수를 범하고 똑같은 돈을 넣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포모 현상이 원인인데 그 포모라는 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모가 나타나는 건 단기 급등 상황이고 그 단기 급등 상황에 자꾸 들어가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똑같은 시기에 같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손해가 좀 나고 수익을 못 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환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올라는 가는데 어떤 장이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진 않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때문에 사실 ETF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그런 위험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ETF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ETF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윤타님이 얘기하신 걸 보면은 장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군요. 그 장을 볼 필요도 없는 게 바로 지수 ETF, 인덱스 펀드 같은 지수 ETF, S&P 500, 나스닥 100, 뭐 코스피 200 이런 겁니다. 그거는 장 볼 필요 없어요. 천천히만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 보다는 내가 딱 생각하고 목표했던 원금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예전에 적립식 펀드 했을 때 이제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뭐 DCA 분할 매수인데 뭐 쉽게 표현하면은 사실 무지성 매수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적립식 분할 매수로 무한대로 하는 거는 우상향이 가정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만 가능합니다. S&P 500만. 왜냐하면 박스 피해 있는 거 또 하락에 좀 약한 국내 주식은 좀 힘들고요. S&P 500만 가능. 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윤타님 얘기로는 S&P 500에만 적용되는 걸 수 있다. 무지성 투자일 수도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S&P 500이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또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좀 공부하기 싫고 솔직히 좀 사실 워킹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쳐 쓰러져요. 공부하면은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육아까지 다 퇴근하고 육아까지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불특정 다수라고 보면 초보랑 왕초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S&P 500이 맞는데 내가 좀 더 수익금을 욕심을 낸다? 그럼 무조건 코스피 코스닥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아주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 돈을 묶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약간 중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현금화해야 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코스피 코스닥에서 원화 채굴해서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계속 리밸런싱이요. 끝없는 리밸런싱. 원화 채굴. 리밸런싱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윤타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7로 지금 딱 고정이 돼 있고 3에서 돈이 나와도 이게 결국은 7로 가네요 지금. 그렇죠. 변동성이 코스피 코스닥은 너무 심합니다. 사실 미국이 재채기하면은 한국은 독감 걸린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글로벌 리스크도 있지만 독립적인 리스크도 있거든요. 뭐 가장 유명한 1998년도에 있는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동아시아 외환 위기도 글로벌 공황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리고 2002년도 때 있었던 뭐 카드 대란 사태, LG 카드 대란 사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2023년도 12월 달에 PF 부동산 그 리스크 때문에 또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어때요? 기회잖아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만 하면은 저는 이런 얘기예요. 지지 않는다.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변동성으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뭐 주주 뭐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에다가 최근 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를 거의 3,100선까지 끌어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단기간에 사실 그 국내장이 참 오랜만에 아주 급등장을 보였는데 뭔가 새로운 동력이 없으면은 뭐 4천, 5천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그런 건 사실 현실화되긴 좀 어렵고 이제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지수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윤타님이 보시기엔 그냥 국내 주식 뭐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조금 너무 과열됐다고 보십니까? 저도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이건 뭐 개인 의견이지 뭐 특별히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무조건 틀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김없이 틀리는데 뭐 4천, 5천 이렇게 몰라요. 그건 진짜 모르는데 우리 확률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3천에 서 있어요. 산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3천에 서 있으면은 이전 전고점이 3,300이 뭐 그 이전 전고점을 갈 확률은 지금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럼 4,000까지는요. 그거보다 낮겠죠. 5,000도 더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확률 싸움인데 코스피 코스닥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보면은 그냥 안 갑니다. 꼭 한번 공포를 주고 개인 투자자가 뭐 이게 지금 뭐 나스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명언이 있어요. 반드시 개인 투자자가 잃어야지만 지수는 상승한다. 너무 슬프게도 개인 최근에 투자자가 개인들이 그동안에 뭐 먹었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복구를 좀 한 거 아닌가? 예,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금 아직은 초입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4천, 5천 물론 가겠지만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계속 이 변동성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도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동력이 뭐 갑자기 그 트럼프가 뭐 사우스 코리아만 관세 면제 뭐 이런 거가 아니고서야 뭐 갑자기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의견을 해주신 것 같고 요즘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좋은 장에서도 조금 사실은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 여기에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 투자를 지금 시작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윤타님 보시기에. 금 투자는요. 지금도 좋고요. 내년에도 좋고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올타임 레전드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 30년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 10%, 20년으로 봐도 9.8%, 25년으로 쳐도 10.2%, 최근 10년으로 봐도 8.8%로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금 골드 투자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책에는 못 담았는데 작년에 저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금 투자를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모아가라 현물 ETF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물로는 계속 사 모으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금 투자도 금 현물 ETF로 해라. 그렇죠. 현물 ETF로 하는 게 가장 개인 투자자한테는 가장 쉽고 난이도가 좋죠. 선물을 기초 지수로 한 ETF 상품은 또 공부하면 복잡할 게 많아요. 비용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그럼 이제 금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에 좀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오히려 만약에 경기가 계속 좋다, 꺾이지 않고 그러면은 금은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상승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좀 더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슬프게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가장 편하게 금이다. 네. 금은 사실 원달러 환율처럼 환율 변동성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아시겠지만 계속 어쨌든 원화가 계속 앞으로 더 풀릴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투자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냥 자산의 10%는 그냥 금으로 좀 갖고 있어요. 윤타님도 지금 10% 정도는 금을 갖고 계세요? 네, 항상 금 현물 있습니다. ETF? 네. 얘기가 이제 나온 김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돌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금. 네, 디지털 금이라서 결국에는 뭐 금이랑 똑같아요. 금도 사실은 어떤 뭐 그거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부동산처럼 거기서 잠을 자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효용 가치는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상징성인데 비트코인도 똑같이 상징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좀 비공개에서 얘기했던 얘기를 여기서 풀자면은 이거 오늘 비공개를 공개로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것들 좀 많이 오늘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금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저는 반반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네. 앞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지금 비율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10배? 비트코인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조금 위험하고 저는 비트코인만 보면은 제가 다른 건 공부 안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앞으로는 시가총액 금이랑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10배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금도 사실 새롭게 채굴하고 이렇게 금이라는 게 뭐 전 세계 금광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사실 옛날만큼은 또 채굴하는 게 어렵고 네,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뭔가 전 세계의 초강력 패권 국가인 달러는 어쨌든 그래도 찍어낼 수 있는 거지만 얘는 뭔가 좀 찍어내기가 좀 어려운 거다 보니까 윤타님 얘기로는 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이 금과 비트코인이 한 반반 정도 간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 그죠? 변동성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더 좋아요, 사실은. 금이랑 비트코인을 하나를 내가 만약에 5% 정도 갖고 있다. 비트코인이 좀 더 좋은데 아직도 그래도 좀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ETF도 우리나라는 뭐 2배수까지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3배수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성향 차이인데 둘 다 우상향 자산이고
다만 요즘 좀 변수가 생긴 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에 이렇게 보면 그 지수 ETF 투자로 망할 것 같으면 그냥 이민을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던데 그만큼 이제 지수 투자를 믿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투자, 지수 ETF를 나에게 맞는 거를 물론 아까 뭐 베스트 종목들을 뭐 뽑아주시기도 했지만은 이 지수 ETF를 고르는 어떤 방법을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고르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딱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뒤에 그럼요. 이렇게 있는데 뭐 저기 삼성 자산운용, 뭐 미래에셋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가장 큰 코덱스랑 타이거 이 두 개의 지수 ETF만 저는 그거 수익률로도 그게 상위권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수 ETF 말고도 제가 뭐 책에도 써있지만 팁을 드리자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ETF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네이버 금융 치면은 요즘에 네이버 페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ETF, ETN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 클릭을 해서 그냥 시가총액 큰 거 하면 됩니다. 시가총액 큰 거를 하면 돼요. 오늘도 사실은 금 ETF가 최근에 이제 현물 ETF가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것도 저는 선정을 할 때 거래량, 거래 대금, 시가총액 거의 뭐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큰 게 이제 시가총액도 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두 개를 하시면은 됩니다.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뭐 우리나라 국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삼성, 미래에셋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위권에 주로 포진하고 있는 그런 ETF들 보면은 커버드 콜이 많지 않습니까? 수익률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윤타님이 보시기에는 그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이해하려면은 커버드 콜이라는 걸 설명을 들어도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제가 커버드 콜은 사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막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진짜 아직도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아직 불신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좀 그럼 윤타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대단히 이렇게 신뢰하는 쪽은 아닌 거네. 그죠? 네, 저는 배당주 투자도 배당주도 그렇고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네, 배당주도 어쨌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당주 투자를 무서워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배당주 투자가 일반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좀 없으니까 조금 안정적이다, 좀 덜 액티브하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무서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약간 배당주 불패가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게 좀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그런데 배당주 투자가 불패라는 느낌으로 지금 만연하게 그렇죠. 좀 퍼져 있는 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인기고 어쨌든 또 우리가 현금 흐름을 또 좋아하니까. 그렇죠. 근데 배당은요. 그 기업이 성장을 끝났을 때 주는 게 배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이죠. 이번에 상법 개정이랑도 연결이 되면은. 근데 이제 배당주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가치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주는 항상 앞에 뭐가 보냐면 저평가가 붙어요. 저평가. 아직 안 올랐다 이거야. 많이 안 올랐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가치주의 특징이 장점이 뭐냐면은 공황 때도 적게 떨어져요. 조금 방어적이죠. 그럼 누가 좋아요?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갑자기 그걸로 손자 월급 주고 나도 그거 사 먹고 이러는데 그 갑자기 내가 성장주에다가 반토막 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주를 하라고 합니다. 뭐 평균 가치주로 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배당으로면은 그래도 한 3에서 5%? 5% 이상 주면 좀 많이 주는 거고. 그럼 배당주는 뭐냐? 배당주라는 이름을 쓰려면은 10% 이상 줘야 되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배당의 수익률보다 그게 내려가는 게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배당을 받다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배당이면은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고 하는 안전성이 있지만 사실은 성장이 멈춘 기업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성장이 멈춘 거고,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기업이 꾸준히 이제 기업 활동은 영위를 하나 성장이 좀 멈춰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은 날지 모르지만은 주가가 너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종잣돈을 한창 모아야 되는 20대, 30대 또는 40대, 50대까지도 저는 계속 왜 배당주를 처음부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금액을 배당주에 넣는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경제공황이 오게 되면은 또 주가 하락에 대해서 배당주는 방어를 또 못 하거든요. 가치주는 방어를 하더라도. 그래서 배당주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네. 좀 그렇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배당주나 커버드 콜에 대해서는 뭐 약간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ISA 계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당주 하시는 분, 또 ETF 하시는 분들이 ISA나 IRP 등의 이제 절세 목적으로 계좌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매달 75만 원씩 ETF를 사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사 모으면 노후 준비가 뭐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에 좀 적합한 ETF는 뭐가 있을까요? ISA나 IRP에 모아서 적립식으로 사 모으면은 괜찮을 만한 노후 준비의 베스트 ETF. 뭐 아까랑 좀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정말 제가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나오면은 그래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은 좀 그런데 중요하면 똑같은 얘기 반복을 해야죠. 진짜 S&P 500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중장기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혼합을 하자면은 ISA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상 하게 돼야지 이제 비과세 그렇죠. 플러스 절세 효과가 있는데 3년 이상 하게 되는 경우기 때문에 완전 초장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IRP 퇴직연금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수익을 난 것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간다고 치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전 투자. 제가 만약에 75만 원을 사 모은다고 치면요. 저는 20대라면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조금 나스닥 비중을 좀 높일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S&P 비중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가는 것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윤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S&P 500이 거의 진리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다면 약간은 나스닥의 비중을 조금 높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맞죠?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의 대상자는 보통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책들이나 어떤 재테크나 어떤 투자 방식을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연속성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작심삼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보다 저는 느리게 가더라도 끊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믿질 않아요, 제가.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잘 안 믿어요. 자, 윤타님은 월천 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월천 클럽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요거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 방법을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1,000만 원을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 개인 투자자의 이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방송 오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23년 11월부터 25년 6월 달까지 이때부터 이제 운영을 했는데 23년 6월이요? 23년 11월부터 25년 6월까지. 25년 그래서 회원분들이 직접 카페에 수익 인증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38명 중에 30명이 월 50만 원 목표 달성을 6개월 안에 87%가 했고요. 월 100만 원 이상 달성자가 76%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최대값이 월 2,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평균은 이제 이 38명 중에 지금 월 400만 원 정도 월에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 금액이야 뭐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38명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비율로 이제 요걸 차곡차곡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윤타님이 이제 멘토가 되고 있고 그분들보다 지금 월 수익 금액이 훨씬 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같이 그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그 리더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그죠? 뭐 사실은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주식 투자에만 한 사이트 한 업체에다가만 3,600만 원 정도
카드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주식 투자에만 3,600만 원 정도 교육을 썼더라고요. 근데 다른데 보고 현금 하면은 아마 투자 강의에만 5천만 원 넘게 썼는데 그 5천만 원 넘게 쓰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뭐 이제 뭐 조금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숙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 투자의 본질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제가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책이랑 VOD로는 그 사람들 안 바뀌더라고요. 절대. 예, 전자책은 그냥 저장해 놓고 말고 VOD는 그냥 완강률은 높은데 완강만 돼 있지 본인은 하나도 체득화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2대1로 합니다. 저희가 코치 한 분이랑 멘토 이렇게 해서 2대1로 집중적으로 2대1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 사람 VOD 보면요 저희가 숙제를 냅니다. 워크시트 빈칸 채우기 뭐 다양하게 하고 시험도 내고요. 그거 안 하면 그 다음 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2대1로 하면서 집중 케어를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그러면은 결과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윤타님이 이거 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만 트레이닝하고 실제 투자는 그분들의 의사 판단에 의해서 한 거죠. 뭐든지 투자 판단의 의사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컨텐츠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 뭐 미국 ETF, 국내 주식 이렇게 있으면은 투자 컨텐츠도 초반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실제로 양방향 소통으로 투자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자본시장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항상 양방향은 안 하고 익명 설문지를 통해서 예, 이렇게 합니다. 네. 그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가장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게 역시 이제 ETF인데 그 퇴직을 하시고 나서 보통 퇴직금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 참 애매한 돈이긴 하죠. 1억 정도 들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어렵고 그냥 1억을 뭐 은행에 예금을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또 너무 위험한 건 또 싫다. 또 이런 분들 1억을 그냥 마음 편하게 묻어둔다라고 하면은 어떤 ETF냐 뭐 답이 좀 거의 딱 정해졌을 것 같긴 한데 요 1억 정도의 퇴직금을 들고 나온 분이 마음 편하게 1억 원을 딱 넣어놓고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ETF를 뭐 추천해 주실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단 아무런 준비는 없이 자영업을 하시는 거는 무조건 말릴 거고요. 자영업 하면은 정말 지옥입니다. 그 1억 갖고 자영업을 하면 망한다. 망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영업 왕이다. 영업왕 출신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냥 자영업은 좀 지양해 주시고 1억으로 내가 어떤 금융상품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부동산이 아니면은 S&P 500 또는 미국 가치주 ETF 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 뭐 고배당 ETF도 내가 만약에 이게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 토막이 나든 안 건드리고 그냥 그거 배당으로만 먹고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반반이 스킬을 해서 적절하게 섞여도 되고. S&P 500 ETF에 넣든지 아니면 아까 미국 가치주 ETF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가치주 ETF는 S&P 500에서 성장주 걷어내면 그거 가치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S&P 500만 하니까 괜히 미국 가치주랑 미국 고배당주 ETF를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냥 S&P 500 하세요. 머리 쓰면은 오히려 승률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 산업 상황을 가장 사실 잘 대변하고 있는 지수인 거는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 특징적이라 뭐 그 안에 보면 예를 들면 금융주, 그 다음에 뭐 공공 분야나 또는 뭐 운수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거니까 뭐 얘기하실 때 자꾸 똑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니까 윤타님이 이제 다른 걸 섞었는데 그냥 S&P 500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500개의 기업을 그러니까 초 엘리트 금융 인재들이 하기 때문에 저랑 비교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뭐 오늘 굉장히 이제 ETF에 대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파하고
싶은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헷갈렸던 것들이 좀 선명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책을 이제 내셨고 이 책과 더불어서 이 책에서 못다한 뭐 이야기가 있다든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전달을 해주시죠. 일단 그래도 책이 나와서 또 겸사겸사 출연을 이렇게 부티풀 구독자분들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까 네네. 뭐 책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제가 16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써먹는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골 ETF라고 저희끼리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페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수익인증.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뭐 본업이 너무 바빠서 이제 출산 때문에 출산휴가 들어가시는 분한테도 제가 편하게 개별 종목 하지 마세요. 그냥 지수 ETF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입문자, 초보자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일에 있으면서 사실 가족들도 제가 이런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0년 넘게 동안.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런 일을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원래 저희 그 자연인, 저희 이런 투자 멘토의 페르소나가 아닌 자연인이라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될 정도로 책이 나오는 바람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얻을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네, 맞춰도 본인이 잘하고 못하면은 제 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그래도 한 온라인으로 하면 한 19,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제가 지금은 이제 강의나 전자책 이런 거 없는데 그래도 꽤 비싸게 나름대로 한 4-50만 원 정도 했었던 데에서도 그래도 그 평점 다 전부 다 5.0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다 담았고 조금 더 이게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남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 좀 손자가 읽는다는 생각으로 다 담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제가 텍스트로 전달 못하는 거는 QR코드로도 했고 이 영상을 언제까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5년 12월 말까지는 제가 주 1회 또는 월 1회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왜냐면은 이 책이 있고 마법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전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매개체로 이제 저와 가치관과 결이 맞는 사람들을 좀 하기 위해서 했고요. 저는 꼭 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수익은 항상 하찮게 하라. 수익은 하찮고 소소한 게 맞다.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이 성공했다고 뭐 수익을 많이 보시고 주식 투자 성공하신 분들 너무 이제 보이지만 그분들 1%보다 더 소수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면은 50만이잖아요. 근데 0.1%면 5만 명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오피셜하게 SNS나 유튜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도 5만 명 이내예요. 5만 명 이내인데 5천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바심, 포모 현상을 가지고 급하게 하기보다 기회 진짜 많거든요. 혹여나 저는 이번에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못 잡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일 이동 평균선이랑 그 캔들의 이격도가 높으면은 그때는 한번 조금 고민해 보세요. 근데 난 죽어도 무조건 사야겠다. 한 주 정찰병 던져놓고 한번 일주일 동안 지켜보세요. 내려옵니다. 캔들 네가 와. 캔들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항상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하면 수익 반드시 납니다. 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뭔가 약간은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뭔가 진정성이 좀 묻어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책을 통해서도 우리 윤타님의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또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장시간 굉장히 많은 이야기 풀어주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